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선대위를 해산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16년 전 152석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가 몰락했던 열린우리당을 언급하며 자만을 경고했습니다. 먼저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침부터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열린우리당 시절을 언급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 일하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열풍으로 과반인 152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다 지지율이 급락한 바 있습니다. 총선 직후 여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목소리가 나온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코로나 국난극복위원장은 국정 신뢰 속에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조기 퇴치입니다. 둘째는 경제의 조속한 회복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이상의 과제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 승리에 일조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국민이 주신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당선되신 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편안하게 당을 떠납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총선에서 완패한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해단식 분위기는 민주당과는 완전히 달랐겠죠. 투톱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그나마 참석한 사람들도 대거 낙선한 상태였으니까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고 또 다른 한쪽 국민의당은 그래도 200만 명이 지지를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총선 완패의 여파로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황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심재철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께 집권 세력을 능가하는 유능한 대안 세력이라는 믿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재창당에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매진하겠다며 새로운 출발점에 섰단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년 전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례 세석 확보라는 아쉬운 성적표로 이번 총선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안 대표는 실용 정치가 무엇인지 꼭 보여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저희를 지지를 해주셨고 거대 정당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마음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석 0석으로 2달 만에 교섭단체에서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 존립 위기에 놓인 민생당은 해단식 내내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180석 슈퍼 여당을 이끌 차기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중진 의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뽑을 당내 의원들은 과연 어떤 인물을 원할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 원내 사령탑이었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8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관심은 180석의 슈퍼 여당을 이끌어갈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당내 친문계로 손꼽히는 4선의 김태년 의원과 3선의 전해철 의원은 원내대표 도전을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과거 두 차례 나섰던 4선의 노웅래 의원 역시 재도전 의사를 밝혔고 윤호중 사무총장 등도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결국 관건은 의원들의 표심 공략. 현재 초재선 의원들은 21대 첫 원내대표로 코로나19와 경제적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인물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한국의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사를 기대합니다. 가능하면은 이 상대방을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해야 되니까 야당을 배려해내면서 우리가 전국을 이끌어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달 둘째 주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초상집이 되다시피 한 통합당. 하지만 중진들이 다 낙선을 했으니 당을 추스리고 이끌 사람도 당장 없죠. 그래서 우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하다못해 김종인 전 위원장과 까칠하게 대립했던 이준석 최고위원까지도 말이죠. 김 전 위원장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위기에 빠진 미래통합당을 수습할 리더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한 고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15일 사퇴 기자회견 직전 김 전 위원장에게 당을 추슬러 달라고 부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복당을 추진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궁여지책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등 당내에서 김 전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을 추스렸으면 누구든지 당이 없을 것 같아요. 김 전 위원장은 앞서 비대위원장의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고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하는 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은 깨끗이 내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 전 위원장의 측근은 MBN과 통화에서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하는 걸로 그때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공식 요청해야 김 전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8월 전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복당을 넘어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등 나머지 무소속 당선자들도 복당 의지를 밝혔는데 미래통합당이 우선 허용을 해줘야 하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총사퇴를 요구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복당 문제를 운운하는 자체가 무례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홍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자신이 25년간 당을 지키고 공중분해 직전까지 갔던 당을 살린 사람이라며 뜨내기들이 잠시 당을 차지해서 당권 농단을 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복당과 함께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저로서는 마지막 꿈이죠. 마지막 꿈이고 수성을에 굳이 출마한 것도 2022년도를 향한 마지막 꿈이고 출발이죠. 또 다른 무소속 당선자인 권성동 의원은 이미 복당 신청을 완료하고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윤상현 의원은 아직 복당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복당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복당 문제를 바라보는 당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MBN과 통화한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만큼 조속한 복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원칙대로 입당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통합당 출신 무소속 4인방 모두 복당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복당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당초 이번 총선이 끝나면 각각 민주당과 통합당에 합당하기로 돼 있었지만 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니 마음이 바뀌나 봅니다. 조금만 더 의원이 들어오면 각각 교섭단체가 될 수 있거든요. 공수처장을 뽑을 때도 야당 몫이 따로 있으니 각각의 목소리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말이죠.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당초 총선이 끝나면 미래통합당과 합당이 예상됐던 미래한국당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의석수는 19석. 차라리 한 석을 더 확보해 별도의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21대 국회의 정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거고요. 당을 합파하는 시기에 관련돼서는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한국당은 통합당 당선인들과 접촉에 나서며 원내대표직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우선순위 배정을 미끼로 영입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더불어시민당도 섣불리 합당을 하기보단 한국당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미통당도 이제 미래한국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운영을 해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셈법이 복잡해진 것은 국회 운영과 함께 공수처장 추천 때문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인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야당 몫이 2명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치면 1명만 추천할 수 있지만 별도의 원내 정당이 되면 2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속셈을 하는 민주당도 방어에 나서면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이른바 위성교섭단체 논란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생각보다 충격이 컸던 걸까요? 일각에선 우리 사회에 이념 지형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주류가 진보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지 2010년 이후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득표율 변화를 정광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0년 이후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는 모두 7차례입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2012년 총선과 대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과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이었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득표를 비교해봤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보수 진영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은 51.6%로 진보 진영 대표 주자로 나섰던 문재인 민주당 후보 지지율 48%보다 높았습니다. 2016년 총선 정당 득표율은 어떨까요? 보수를 대표하는 새누리당은 33.5%, 진보 진영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해서 32.8%를 얻었습니다. 중도를 표방한 정당의 표가 몰리면서 양 진영 모두 득표율이 줄었지만 여전히 보수 진영 득표가 많았던 만큼 보수 결집은 필승이라는 말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계기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선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모두 2명의 후보를 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득표율을 합하면 47.3%로 새누리당과 바른미래당 득표율 30.8%를 크게 앞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21대 총선 득표율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으로 분화된 진보 진영의 득표율이 48.3%로 미래통합당으로 단일화되다시피 한 보수 진영 33.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5년 단위로 치러진 대선을 비교해보면 진보 진영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보수 진영은 21%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2016년 총선과 4.15 총선에선 진보 진영이 15% 상승한 반면 보수 진영은 결집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득표 변화를 두고 우리 사회 주류가 산업화 세력의 보수 진영에서 민주화 세력의 진보 진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광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스포츠 스타도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임오경 두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선거 이틀째 동네 곳곳 감사 인사를 다니는 오영환 경기 의정부갑 당선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과 경쟁해 53% 득표율을 얻은 오 당선인에겐 사상 첫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에다 21대 국회 최연소 지역구 의원이란 타이틀도 붙습니다. 오 당선인은 2,000번 넘게 출동한 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이 정말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은 더욱 재난에 취약하고 희생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국회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감동 실화를 다룬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주인공인 임오경 당선인도 광명갑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당히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그동안 살아왔던 체육인 모습 그대로 입이 아닌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통해 우리 생애 최고의 국회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게
핸드볼 했던 사람이 무슨 정치야? 그런데 핸드볼 선수였었고 지도자였던 이모경이 그냥 세계를 제패했던 게 그냥 제패한 게 아니었던 거를 살아있는 사람 정치를 하고 싶어요.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19명 인재 가운데 두 당선인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당선되는 쾌거를 안았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김예지 한국당 당선인은 시각장애인이어서 안내견 조이가 늘 함께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회장의 안내견 출입을 관리적으로 막아왔는데 이번에는 허용할까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 또 모르죠. 배준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내견에 대한 출입금지 조항은 없지만 본회의장은 국회의원 외엔 출입이 금지돼 있고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들어간 전례는 없습니다. 지난 2004년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의원도 국회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안내견 대신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회의장에 출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초연금 도입만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표결 등 회의장 내 활동을 감안하면 안내견보다는 보좌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는 허용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당선인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달라진 상황에서 조이가 본회의장에 처음 발을 들이는 안내견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놓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이제 어떡할 거냐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야말로 윤 총장을 압박한 건데 미래통합당에선 전쟁에서 이기면 잘못이 다 무죄가 되는 거냐며 맞받아쳤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그동안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적폐 청산을 주장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원하는 촛불 시민들의 그 염원을 구체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 대표는 앞서 SNS에서 윤 총장을 향해 촛불 시민은 여의도에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면서 이제 어찌할 것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총선에서 이겼다고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조국과 정경심이 무죄가 될 수 있냐며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총장의 목을 베겠다고 나선 후안무치에 비록 선거에 졌으나 준엄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시민당을 향해 등원 전까지 다른 당선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과 행동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교수 출신인 우 대표는 진보 진영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를 조직해 시민당 창당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당히 이겼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당선인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등으로 재판을 앞둔 의원들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선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창훈 기자입니다. 선거법 개정 등을 둘러싼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회의장 점거와 법안 접수 방해 등으로 야당 의원 24명이 기소됐고 조용히 국회 직원들 몸싸움을 벌인 여당 의원 5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장제원, 곽상도 등 미래통합당 의원 9명과 박범계,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습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당 의원들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은 기준이 더 엄격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도 의원직을 잃습니다. 위법한 절차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민주당 황운하, 한병도 당선인과 조국 전 장관 자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도 다음 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높은 지지율의 거대 여당까지 손에 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집권 4년 차를 맞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비율은 59%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이 60%에 육박한 것은 2018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입니다. 총선 전 진행한 여론조사임에도 높은 지지를 받은 건데 여기다 선거 압승으로 집권 4년차 국정 운영에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서두르고 검찰개혁과 국정원법 처리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 범여권 190석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쇄신용 개각 여부도 관심인데 정부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 대상입니다. 청와대 참모 중에서는 지난해 1월 임명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교체될지 주목됩니다.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김현미 장관과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가 거론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안정돼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섣부른 관측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면 밟게 될 경제 정상화 3단계 대응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양원에서 시신 17구를 발견하는 등 아직 분위기는 흉흉하거든요. 뉴욕주는 오히려 봉쇄 기간을 늘리며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해 미국 경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Healthy Americans will now be able to return to work as conditions on the ground allow. 그러면서 경제 정상화를 향한 3단계 지침을 공개했는데 코로나19 감염 추이에 따른 사회 활동의 범위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67만 명이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내놓은 위험천만한 발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강행해서 물러서긴 했지만 이번엔 주지사들에게 결정권을 떠넘긴 모양새여서 뭔가에 쫓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 wouldn't call it a plan. I think what he's done, he's kind of punted. He's decided that he doesn't have the right to make the call for the country. 감염자 22만 명이 넘은 뉴욕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과는 상관없이 봉쇄 등 각종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he New York pause policies, the close down policies, will be extended in coordination with other states to May 15th. 한편 뉴저지주 앤도버의 한 요양원 영안실에 17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을 현지 경찰이 발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긴급 사태 지역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고 긴급 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 전용 병상 수가 아베 총리가 공표한 수치의 절반도 안 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의 퇴진설까지 나오고 있죠.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내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도쿄도 등 광역자치단체 7곳에 한해 선포한 긴급사태로는 감염자 폭증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4月7日に宣言した緊急事態措置を実施すべき区域を7都府県から全都道府県に拡大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일부 선별된 가구에만 30만 엔을 지급하려던 방침도 철회하고 국민 모두에게 현금 10만 엔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도 기존의 약 4조 엔에서 약 12조 엔으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의회에 제출할 추가 경정 예산을 급히 재수정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 전용 병상 수가 부풀려졌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이 파악한 결과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환자용 병상이 아베 총리가 언급한 수의 절반도 안 되는 11,000개에 그쳤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지난달 정부의 외출 자제령에도 단체 관광을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아베 총리를 향한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6월 퇴진론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그런데 논산훈련소 입소 사흘 만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남성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2달 전 대구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 외에는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무려 2달간 잠복했었다는 말이 될까요? 강진우 기자입니다. 22살 남성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지 3일 만에 퇴소 조치됐습니다. 지난 13일 입소한 뒤 2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주소지가 있는 마산 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함께 생활한 동기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남성이 31번 확진자의 밀접촉자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봐 지난달 1일까지 자가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증상이 없었습니다. 운입들을 위해서 이제 전수조사 차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1차에서 음성이 나왔고 그 이후 수차례 음성이 나오다가 마지막으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입대 전 한 달 동안 또 다른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찰에 이 남성의 GPS를 요청해 입대 전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0시 기준으로 재확진,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 재양성자로 부르는 환자가 163명이나 됩니다. 격리 해제된 7,829명 중 2.08%죠. 어제보다 22명이나 늘었고 이 중 16명이 경북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체 수로 보면 대구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54명, 경기가 13명, 서울 7명 순입니다. 재양성 기간은 격리 해제 이후 최소 1일부터 최대 35일까지였고 평균 13.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재양성자 28명의 바이러스를 배양해봤는데 검사가 끝난 6건 모두 바이러스가 자라질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 전염력도 높지 않을 거라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일까요? 재양성자와 접촉한 294명 중에선 아직 2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폐만 다치게 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의 심장이 부풀어 오르고 여기에 염증까지 생겼거든요. 이 여성은 코로나 완치 이후에도 심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또 따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의 심장과 폐 X선 영상입니다. 정상인 여성의 심장보다 30% 더 커졌고 폐 부위가 하얗게 변하는 폐렴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코로나19 확진 뒤 급성 심근양 증상을 보인 이 여성의 사례를 국제학술지인 유럽 심장학회지에 공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이 여성은 확진 당시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 환자는 한 달간의 입원 끝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도 심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심근염이 심해지면 흉통,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심해지면 심장 비대와 만성 심부전으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심근 조직에서 부정맥의 여러 가지 파형들이 발생할 수 있고 치명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같은 것들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드물게 보고가 되고 있고 연구팀은 확진자의 경우 심근 손상, 사이토카인 폭풍 등으로 심근염이 생길 수 있다며 치료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위중했던 20대 확진자가 다행히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가 호흡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이 된 건데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효과를 봤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대병원에 입원 중인 20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0일 사이토카인 폭풍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남성입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체내에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T림프구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과다 배출되면 정상세포까지 공격합니다. 치료제조차 없어 2030 코로나19 환자에게 최대 위험 요소입니다. 의료진은 혈액을 빼내 산소 포화도를 높인 뒤 다시 주입하는 에크모 치료가 환자 상태 호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0대 환자는 일반 병실로 가서 지금 안정적으로 조금씩 모든 것들을 떼고 있는 그런 시도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20대 환자는 전체 27%이고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지난 4주간 정부는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해왔죠. 오는 19일, 내일 모레까지니 이틀 남은 건데 서울 시민 1,0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거리 두기가 아직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이틀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라도 아직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확진자가 나오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보다 조금 늦게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서울 시민 1,000명 가운데 63%는 생활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 방역이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려면 공용 공간의 밀접 접촉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숫자는 적어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나 해외 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한 감정, 코로나블루도 10명 중 7명이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일요일 오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국내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줄어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일시 휴직자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도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월세 등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대학생들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알바 직종이 10자리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한두 개?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지난달 한 구인구직 포털의 구인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나 줄었고 특히 서비스 업종은 5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고용 충격은 정부 통계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6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 5천 명이 감소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석 달 연속 취업자 수가 5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나며 호조를 보이던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겁니다. 특히 음식과 숙박 등 서비스업이 29만 4천 명 감소했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60만 명 가까이 줄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임시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더욱 컸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휴업과 휴직도 늘어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160만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무려 360% 이상 폭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초 고용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은 101곳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기업과 개인 모두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 회생법원. 하루 한두 명 상담받으러 오던 이곳에 최근 들어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호텔과 리조트 운영사, 식자재업, 의류업체 등이 줄줄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전국 법원에 들어온 법인 파산 신청만 101건, 지난해보다 53% 급증했습니다. 좀 저기 더 어렵다고 좀 이해해달라고 좀 그런 사건들 좀 많이 들어오고 간혹 이제 좀 힘들다고 파산 신청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소기업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당장 직원들의 수입이 끊겨 개인이 파산으로 내몰린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인 파산 신청도 4천여 건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저희가 조사위원 선임 비용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컨설팅 비용을 통해서 확실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기를 맞은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기까지 4, 5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과 개인의 파산 사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국내 의류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불야성으로 불렸던 동대문도 불이 꺼진 곳이 더 많습니다. 외출과 모임이 줄다 보니 옷이 안 팔리는 건데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서 피해가 더 큽니다. 이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수천 명의 사람으로 북적이던 동대문 쇼핑타운에 불 켜진 곳보다 꺼진 곳이 많습니다. 봄이 찾아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나 모임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원래 100분 정도 오시면 요즘에는 한 3, 4분 정도? 제가 여기서 일한 지 한 7, 8년 됐는데 이렇게 안 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동대문 도매시장은 해외 매출이 80% 이상인데 수출길도 막혔습니다. 중국 아니면 뭐 홍콩, 태국, 뭐 일본도 80%가 이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주문은 좀 해놓고 물건을 이제 안 찾아가셔갖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단추, 지퍼 납품업체나 원단 제조기업, 염색 부자재 등 더 영세한 업체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편집 공장, 실 공장 할 것 없이 이제 관련 업종이 이제 산업 전반에 펴져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면서 많이 자포자기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지만 관광업종과 달리 패션업은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업계는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의류 도매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박사방의 운영자급 공범으로 지목된 닉네임 붓다, 강훈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선 강훈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자 닉네임 붓다로 알려진 강훈이 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선 강훈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준비해온 말을 고개를 세운 채 줄줄이 말하던 주범 조주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강훈은 이후 이어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책감은 느끼세요? 피해자들한테 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번 신상공개는 박사방 일당 중에는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이자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입니다. 강훈은 주로 자금책 역할을 하면서 성착취물 제작에도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강훈을 2주간 독방에 격리 수용하면서 조주빈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렇게 18살 피의자 강훈의 신상이 공개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미성년자지만 예외 규정을 찾아 적용했고 강 씨가 집행정지 신청까지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거든요. 사실 대학 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이 포함된 외부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니만큼 법원도 반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붓다 강훈은 2001년생 미성년자지만 경찰은 만 19살이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찾아 적용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또 한 차례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공개 방침이 알려지자 강훈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 강훈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공익보다 인권 침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의 이익에 비해 공공정보에 대한 이익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아직 붙잡히지 않은 N번방의 창시자 격인 갓갓이나 조주빈의 공범인 3억이 등 주요 피의자들도 검거가 되면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찰은 또 박사방 유료 회원 1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한 유료 회원은 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붓다 강훈을 포함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피의자들의 나이를 보면 미성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그야말로 아이도 있었죠. 그래서 애초 10대에 대한 성교육부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의 공범 붓다 강훈. 텔레그램 박사방 출신으로 자신의 방을 운영했던 태평양. 이들은 각각 18살과 16살로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디스코드로 메신저를 옮겨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중 한 명은 심지어 초등학생이기도 했습니다. 미성년 성범죄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몰카 촬영이나 음란물 유포 등 성풍속 위반 범죄는 801건에서 152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미성년 성범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현실과 동떨어진 부실한 학교 성교육이 꼽히고 있습니다. 애들이 나쁘진 않고 다 엎드려있거나 직장으로 초등학교 때 들어왔던 그런 모두가 아는 현행 초중고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된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은 연간 1시간과 15시간. 현장에선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토로합니다. 실제 학생들은 그게 큰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곡된 성인식을 바꿀 만한 정도의 성교육 실수 확보가 많이 부족하죠. 전문가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어린 나이부터 접한 음란물로 형성된 왜곡된 성인식을 고치기 위한 포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생애 주기에서 어떤지, 건강의 측면에서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성장시키도록 하기. 학교 교육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검찰 간부와 기자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 남부지검에 접수된 채널A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기존 고발 사건과 병합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고도 목사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목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고 모녀가 함께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해당 목사는 심지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한 교회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자꾸 뒷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해당 목사는 자신의 별장과 교회 안에서도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괜찮아, 목사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확인된 피해자만 9명. 이 중에는 모녀가 함께 추행을 당하거나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목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8년이라니까 저희들 정말 너무 억울하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당 목사는 성관계가 합의로 이루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징역 18년을 구형한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구에서 상대편 스파이크를 도맡아 받아내는 선수를 리베로라고 하죠. 수비의 달인으로 불리는 여자 국가대표의 리베로 김혜란 선수가 도쿄올림픽 티켓을 따고도 은퇴를 선언해 의아함을 자아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몸을 날리고 또 날리고 계속해서 공을 받아냅니다. 상대 스파이크를 무력화하는 리베로 김혜란의 환상적인 플레이입니다. 디그 여왕답게 김혜란을 따라붙는 수식어는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미친 디그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고. 명품 디그 이런 것도 좋았고. 37살의 나이로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눈앞에 뒀지만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출산을 위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사실 제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아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2월 무관중으로 치러진 현역 마지막 경기. 김혜란은 디그 14,428개 등 수많은 대기록을 남기고 떠납니다. 박수 칠 때 정상에서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또 아쉬울 때 또 이렇게 그냥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언제나 코트에서 최선을 다한 김혜란. 공을 잡은 순간부터 배구를 대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나한테 배구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코로나19로 스포츠 올스톱 상태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방역의 진전을 보이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스포츠 재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프로야구 연습 경기 시작에 이어 5월 14일엔 여자 프로골프도 막을 올립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팀간 연습 경기를 시작하는 프로야구는 코로나19 대응 실전 매뉴얼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개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은 매일 2차례 발열 검사를 하고 KBO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가 점검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기장에선 그라운드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경기 중 침을 뱉어서도 안 됩니다. 팀당 4번씩 벌이는 연습 경기는 모두 TV로 생중계합니다. 여자 프로골프는 국내 스포츠 중 처음으로 재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 14일 총 상금 23억 원의 메이저 대회인 KLPGA 챔피언십으로 화끈하게 문을 엽니다. 예선 탈락한 선수에게도 상금이 돌아가도록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코로나19 상금도 1억 9천만 원 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스포츠 재개를 독려했습니다. In sports, we want to get our sports back. 이에 발맞춰 지난달 중단했던 남자 프로골프가 6월 12일 찰스 슈와브 챌린지 개최 계획을 발표하며 스포츠 재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4월 중순이 지났는데 오늘 곳곳에서는 때 아닌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상층의 찬 공기가 대기의 불안정성을 강화시켰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지역의 비는 밤에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에 중부와 남부 곳곳에서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의 불안정함은 내일 새벽까지도 유지되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황사도 유입됩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그 밖에 남부와 제주에는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9도, 청주는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구는 2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9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낮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은 절기상 고구입니다. 고구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는 말처럼 이번 고구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스웨덴 왕실의 공주가 의료진의 도우미가 됐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을 돕기 위해 사흘간 속성 의료 과정을 밟은 뒤 병원에 투입이 된 겁니다. 소피아 공주의 업무는 주방일이나 소독, 심지어 의료 폐기물 청소입니다. 그녀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에 경의를 표합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